미해안 경비대 최정예 여장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만한 내기를 제안했지만 그녀가 무시했던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 에이스인 김준혁 경정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 꿇으며 위험하고 운명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패배의 대가로 하룻밤을 약속한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를 넘어 서로의 상처와 영혼을 탐하는 격렬한 인연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읓 같은 동해의 밤바다를 가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삶, 영톤급 경비함. 그 갑판 위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헬리콥터의 굉음으로 가득했다. 한미해안경찰 및 해안경비대의 연합구조 훈련이 한창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도발이었다. 미해안 경비대의 헬기 조종사이자 차기 제독 후보로 거론되는 나타샤 볼코프 대령. 그녀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금발을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조소 어린 눈빛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특공대 에이스로 불리는 김준혁 경정에게 꽂혔다. 다부진 체격과 무표정 뒤에 숨겨진 그의 실력을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주변의 미군들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경찰들은 그저 훈련의 들러리일 뿐이었다. 나타샤는 입술 한쪽을 비틀어 올리며 준혁에게 다가갔다. 통역관이 그녀의 말을 옮기기 전 그녀는 이미 조롱 가득한 말투로 준혁을 압박했다. 이봐, 코리아, 실전 경험은 좀 있나? 아니면 그저 수영장에서 튜브나 붙잡고 놀았던 게 전부인가? 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나타샤의 자존심을 더욱 긁었다. 그녀는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시시한 훈련 말고 진짜 실력으로. 나타샤는 자신의 헬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금 저기서 같이 뛰어내리는 거야. 가상의 구조자를 저 아래 파도 속에 던져 놓을 테니 나보다 먼저 구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녀의 제안에 주변이 술렁했다. 단순한 실력 겨루기를 넘어선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나타샤는 준혁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보며 더욱 자극적인 미끼를 던졌다.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내 하룻밤을 주지. 당신이 원한다면 이번 주말 내내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 그녀의 노골적인 말에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반면 한국 해경들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한 나라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은 장교가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망언이었다. 나타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신이 진다면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내 개인 비서가 되는 거다.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매일 아침 내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시키는 모든 자비를 처리해야 해. 어때? 해볼 텐가?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다. 그의 어깨에는 개인의 자존심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준혁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오만함, 동료들을 향한 경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저들의 비웃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좋습니다. 금액이 받아들이죠. 짧은 승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군만근이었다. 나타샤는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준혁 역시 말없이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그의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경정님, 저 여자는 미해안 경비대 최고의 항공구조 전문가입니다. 괜한 도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준혁은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짧게 말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미 헬기가 떠있는 밤하늘을 향해 있었다. 검은 파도가 울부짖는 동해의 한가운데 두 나라의 에이스가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내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미군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떠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칼을 겨누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고요한 바다 사자가 한번 분노하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를. 헬리콥터 내부는 엔진 소리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가득했다. 열린 출입문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는 모든 빛을 삼켜버린 심연처럼 검고 깊었다. 나타샤 볼코프 대령은
익숙하다는 듯이 자세를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곳은 수천 번도 더 뛰어내렸던 그녀의 영역이었고 저 아래의 거친 파도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김준혁 경정을 살폈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긴장한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나타샤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허세는 곧 저 무표정한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지게 될 테니. 조종사와의 짧은 교신이 끝나고 가상의 구조자를 본 주황색 더미가 바다로 던져졌다.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더미를 보며 나타샤는 준혁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먼저 뛰어내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몸을 날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미군 조종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타샤에게 말했다. 깡은 인정해줘야겠군요. 대령님, 곧 후회하게 될 깡이지. 나타샤는 차갑게 대꾸하고는 준혁이 뛰어내린 지점보다 조금 더 구조 목표물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훈련 규정상 미세한 차이는 허용되는 범위였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그녀만의 작은 계산이었다. 잠시 후 그녀 역시 능숙한 자세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충격과 함께 덮쳐왔다. 수면 위로 올라온 나타샤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거친 파도와 헬리콥터의 하강풍이 뒤섞여 시야를 방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베테랑이었다. 곧바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빠른 속도로 헤엄쳐 나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더 멀리 자신보다 훨씬 먼저 바다에 뛰어든 준혁이 이미 구조 더미에 접근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나타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남자가 벌써 저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준혁의 수영법은 그녀가 알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마치 거대한 해양생물처럼 파도와 하나가 되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파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추진력으로 삼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바다와 싸우고 또 교감한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나타샤는 당황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속도를 더 내기 위해 발길질을 서둘렀다. 하지만 조급함은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거친 파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찬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준혁은 이미 구조 더미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더미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신호탄을 꺼내 들었다. 붉은 섬광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다. 구조 성공을 알리는 신호였다. 헬기 위에 있던 미군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동양인 남자가 미해안 경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이겨버린 것이다. 구조용 케이블이 내려오고 준혁은 더미와 함께 헬기로 끌어올려졌다. 잠시 후 나타샤 역시 구조되었다. 흠뻑 젖은 채 헬기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바닷물은 유난히 차고 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승자의 의기양양함도 패자를 향한 조롱도 없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타샤는 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차가운 불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침범당한 영역을 되찾은 맹수의 고요한 경고와도 같았다. 헬기는 경비함을 향해 날아갔다.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내기의 결과는 명백했다. 나타샤 볼코프는 그녀의 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경비함으로 복귀한 후에도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다. 미해안 경비대 대원들은 힐끔힐끔 나타샤와 준혁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한 조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강력한 실력자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타샤는 샤워를 마치고 마른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속에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패배감과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지난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준혁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는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바다 그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다. 파도의 흐름, 물의 저항,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것은 교본에는 없는 오직 실전과 경험으로만 체득할 수 있는 경지였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저런 남자가 왜 이런 작은 나라의 경찰 조직에 있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칼보았던 상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이제 내기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하룻밤, 그리고 주말 내내 나의 모든 것. 스스로 내뱉은 말이 족쇄가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숙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의 내기는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싸움이었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였다. 그는 나타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순순히 내기를 인정할까? 아니면 장교의 권위를 내세워 없었던 일로 하려 할까?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우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노크였다. 준혁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예상대로 나타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좁은 숙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타샤는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도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한참 만에 나타샤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가 졌어. 당신이 이겼고, 그러니 약속은 지켜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굴욕감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상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러 온 겁니까? 준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타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본 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그는 작은 테이블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우선 목부터 축이죠.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셨을 테니. 나타샤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예상했던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는 듯한 그의 행동에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내민 생수병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은 식는 것 같았다. 내가 당신을 모욕했고 당신의 동료들을 무시했어. 미안하다. 나타샤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승패가 갈린 이상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준혁은 그녀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꺼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기는 없었던 걸로 하죠. 뭐라고? 나타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긴 사람이 내기를 무효로 하자고 말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난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군인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잖아. 동정이 아닙니다. 준혁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절박한 사람을 상대로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타샤의 마음에 박혔다. 절박한 사람, 그렇다. 그녀는 절박했다. 여성이라는 한계, 주변의 시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늘 나를 세우고 살아왔다. 이번 내기도 결국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초조함의 발로였을 뿐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을 고작 몇 시간 만난 이 동양인 남자가 꿰뚫어보고 있었다. 나타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준혁의 깊고 고요한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맹수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과 이해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순간 나타샤는 자신을 짓누르던 오만함의 갑옷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이 밤 두 사람의 관계는 승자와 패자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분위기는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미해한 경비대 대원들은 더 이상 한국 해경 특공대를 무시하지 않았다. 특히 준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껄끄러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존경심이 묻어났다. 어제의 내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두 조직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나타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이었다. 준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흔들었다. 그녀는 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손에 쥐고도 그것을 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상대에게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나타샤는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그는 막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땀에 젖은 훈련복 차림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타샤였다. 좋은 아침 후 그녀의 인사는 평소의 딱딱한 톤이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령님.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계급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타샤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제 일 말인데 정말 고마웠어. 당신이 옳았어. 난 너무 경솔했어. 지난 일입니다. 준혁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그 순간 나타샤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혁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타샤는 당황하여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 막을 수 없었다. 당신의 수영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교본에서는 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어. 그녀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느껴야 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나? 나타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준혁의 눈이 살짝 커졌다. 미해한 경비대의 전설이라 불리는 여자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준혁의 실력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것을 과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절실함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처럼 보였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훈련이 모두 끝난 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의 승낙에 나타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었다. 군에 입대한 이래 경쟁자를 이기는 것 외에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 미소는 준혁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얼굴에도 저런 따뜻한 표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나타샤는 더 이상 준혁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존경할 만한 실력을 가진 동료이자 자신이 넘어서야 할 새로운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해한 경비대원들은 자신들의 대령이 변해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늘 칼날처럼 날카롭고 냉정했던 그녀가 특정 한국인 경찰 앞에서만큼은 조금씩 무장해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특히 나타샤의 부관인 마이클 소령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나타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혹시 그 한국인 경찰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나타샤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패배를 가르쳐준 남자야.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 대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 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악연이 이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연합훈련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고된 훈련 속에서 한국해경특공대와 미해안 경비대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끈끈한 동료애를 쌓아가고 있었다. 특히 준혁과 나타샤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느낄 만큼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거나 견제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훈련 마지막 날 최종 종합 훈련이 실시되었다.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이었다. 테러범들에게 점거당한 가상의 선박에 양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동시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고 테러범을 진압하는 고난도 작전이었다. 작전 지휘는 미해안 경비대 측에서 맡았고 총괄 지휘관은 당연히 나타샤였다. 작전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샤는 평소에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위성사진과 선박의 내부 도면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지시했다. 미해안 경비대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침투를, 한국해경특공대는 고속 단정을 이용한 해상 침투를 맡아 동시에 선박의 양쪽을 공략하는 계획이었다. 각 팀은 지정된 침투 경로를 따라 신속하고 은밀하게 목표 지점까지 접근한다. 교전 규칙은 엄격히 준수하되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질문 있나? 나타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조용히 지도를 살피던 준혁이 손을 들었다. 김경정, 말해봐. 나타샤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발언을 허락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대령님의 작전 계획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작전 예상 시각의 조류 방향과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저희 해상 침투조가 선미로 접근하는 것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시간 차이가 공중 침투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에 브리핑룸에 있던 미군 장교들이 술렁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나타샤의 부관인 마이클 소령이 즉각 반박했다.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전혀 문제없는 계획입니다. 조류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바다를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해역은 제가 수년간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 시간대의 조류는 겉보기보다 훨씬 거칠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해안 경비대의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작전 계획과 한국인의 오랜 경험과 직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총괄 지휘관인 나타샤에게 쏠렸다. 그녀의 결정에 이번 훈련의 성패,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이 달려 있었다. 나타샤는 굳은 표정으로 준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여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며칠 전 자신을 압도했던 그의 실력과 직감을 믿고 계획을 수정할 것인가? 그녀의 자존심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며칠 전에 오만했던 나타샤 볼코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을 압도하던 그의 모습, 자신을 배려하며 내기를 무효로 해주던 그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결단을 내렸다. 좋다. 김경정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나타샤의 결정에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이클 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령님, 최고해 주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직감만으로 전체 작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나타샤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준혁을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접근하겠나?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혁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지도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해상 침투조는 선미가 아닌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선박의 자연 중앙부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체 구조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적에게 발각될 확률도 낮습니다. 다만 공중 침투조와의 동선이 겹칠 수 있으니 진입 타이밍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협동 작전을 요구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나타샤는 그의 계획을 잠시 검토하더니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지금 즉시 수정된 작전 계획을 각 팀에 전파한다. 침투 시간 5분 전까지 최종 조율을 마친다. 이상 나타샤의 명령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나타샤는 준혁의 곁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당신이 옳아야 할 거야, 코리아. 그녀의 말에는 가벼운 경고와 함께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훈련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기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우가 되어 가고 있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팀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준혁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가 지목한 선박의 좌연은 실제로 조류의 영향이 거의 없었고 선체 구조상 완벽한 엄폐를 제공했다. 해경 특공대는 소리 없이 선박에 접근하여 침투에 성공했다. 거의 동시에 나타샤가 이끄는 공중 침투조 역시 헬리콥터 로프를 타고 갑판 위로 내려와 지정된 위치를 확보했다. 알파팀 목표 지점 확보 완료. 이상 브라보팀 선내 진입 성공. 이상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양팀의 보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초 단위까지 계산된 완벽한 동시 침투였다. 나타샤는 내심 감탄했다. 준혁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딱딱한 지시 속에서 시작된 작전은 이제 그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선내수탕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해안 경비대원들의 압도적인 화력과 한국 해경 특공대원들의 신속하고 정교한 내부 기동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 온 한 팀처럼 움직였다. 서로 다른 언어와 전술을 사용했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협력했다. 준혁은 팀의 최선봉에서 내부를 향해 전진했다. 좁고 복잡한 선박의 통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험한 공간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코너 너머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작은 반사경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위험해. 나타샤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찢을 듯이 울렸다. 그녀는 갑판 위에서 선박의 전체적인 상황을 지휘하며 창문을 통해 준혁팀이 진입한 복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복도 끝 한풍구 덮개 뒤에 숨어 총을 겨누고 있는 가상의 테러범이 포착된 것이다. 반사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준혁은 그녀의 외침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거의 동시에 그의 바로 옆에 있던 벽에서 탕하는 공포탄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심판관의 총에 맞았다는 판정이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준혁은 바닥을 구르며 즉시 응사하여 한풍구 뒤에 테러범을 제압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엄호를 믿고 뒤따르던 대원들이 갑작스러운 총격에 노출되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선실문이 열리며 새로운 테러범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해경 특공대는 적의 한가운데에 고립된 형국이 되었다. 젠장, 함정이다. 준혁은 낮은 자세로 엄폐물 뒤에 숨어 외쳤다. 상황은 훈련 교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 평가 요소임이 분명했다. 알파팀, 브라보팀이 고립되었다. 즉시 지원하라. 나타샤는 갑판 위에서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이미 복도 입구를 강력한 화력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듯했다. 준혁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침착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은 진입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라. 대신 3번 화물칸의 외벽을 폭파해 주십시오. 좌표를 전송하겠다. 뭐라고? 화물칸 외벽을. 그게 무슨 소리지? 나타샤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3번 화물칸은 그들이 고립된 복도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이었다. 마이클 소령이 그녀의 옆에서 소리쳤다. 대령님,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지금은 화력을 집중해서 복도 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 나타샤는 준혁의 목소리를 신뢰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저 아래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김경정, 당신을 믿겠다.
5초 후에 폭파한다. 준비해. 알겠습니다. 나타샤는 즉시 폭파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 4, 3, 2, 1.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선박 전체가 흔들렸다. 3번 화물칸의 외벽이 느껴져 나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복도를 막고 있던 테러범들의 시선이 일제히 폭음이 들린 쪽으로 쏠렸다. 그들의 주의가 분산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준혁과 그의 팀원들은 약속이나 한두시 동시에 엄폐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섬광탄이 들려 있었다. 연인 섬광탄이 좁은 복도를 하얗게 밝혔고 테러범들은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고 비틀거렸다. 해경 특공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순식간에 복도 안의 모든 적들을 제압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나타샤는 숨을 몰아쉬며 무전기에 외쳤다. 상황 종료. 브라보팀 피해 상황 보고하라. 잠시 후 짙은 화약 냄새와 함께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해 없음. 작전 완료. 대령님의 빠른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나타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다시 증명해 보였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과 팀원들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그리고 자신은 그의 목소리를 믿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길게 울려 퍼졌다. 땀과 화약 냄새로 범벅이 된 채 두 사람은 무전기 너머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후 경비함에서는 조촐한 환송 파티가 열렸다. 길고 험난했던 연합 훈련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고 곧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식당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고 딱딱한 제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은 대원들은 국적과 계급을 떠나 자유롭게 어울렸다. 준혁은 동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훈련 기간 내내 그를 경계하고 무시했던 미해한 경비대원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술을 권했다. 특히 마지막 종합훈련에서 그의 활약을 직접 목격한 대원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경정,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 마지막 그 판단은 정말 신의 한 수였네. 나중에 꼭 우리 부대에 와서 특강이라도 한번 해줘야겠어. 당신의 전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줄을 섰다고 준혁은 어색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았다. 그는 이런 떠들썩한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파티장의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타샤가 다른 미군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늘 단정하게 묶어 올렸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떤 제복보다도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마치 그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나타샤가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함께 있던 장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와인 잔을 든 채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가 다가오자 준혁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 주위에는 어색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지? 주인공은 당신인데. 나타샤가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늘 화약 냄새와 바다 냄새에 익숙했던 준혁에게는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기였다. 그저 조용한 게 편해서입니다. 나도 그래. 나타샤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시끄러운 파티장의 소음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타샤였다. 내일 아침이면 떠난다고 들었어. 네. 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군. 나타샤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를 말없이 휘젓고 있었다.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리고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입안에서 맴돌았다. 당신에게 수영을 배우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네. 기회는 또 있겠죠. 준혁이 무심한 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나타샤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김준혁.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첫날 밤의 내기 아직 유효한가? 나타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미 없었던 일로 하자고 결론 내린 이야기였다. 나타샤는 그의 반응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오해하지는 마. 그때와는 의미가 달라. 난 당신에게 빚을 졌어. 내 목숨과 내 부하들의 목숨까지. 그걸 갚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마지막 훈련에서 준혁이 아니었다면 자신을 포함한 공중 침투조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를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제안은 분명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나에겐 빚이야. 그러니 갚을 기회를 줘. 나타샤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내 방으로 와줄 수 있나? 그녀의 손은 희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나 경쟁심은 없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나타샤의 방은 간결하고 정갈했다. 군인답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지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나 책상 위의 가족 사진에서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신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파티장에서와는 다른 훨씬 더 밀도 높은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뭘 마실래? 와인이 조금 남았는데. 나타샤가 먼저 어색함을 깨며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술은 잘 못합니다. 의윤해. 당신 같은 남자는 술도 잘 마실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에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나타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밤바다가 보였다. 검은 벨벳 위로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광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저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나타샤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혁의 대답은 의였다. 모든 것을 품어주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그래서는 두렵고 동시에 그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타샤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겪었을 수많은 시간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김준혁, 당신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그런 강인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아픈 기억,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특공대원으로서의 삶.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타샤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의 강인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상처와 극복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준혁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타샤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에 남아있는 거친 상처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나타샤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향해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마주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해줄게.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을 아들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자란 어린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군 생활.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독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인한 여장교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속살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거나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모든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타샤는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국적도 언어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고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홀로 싸워왔다는 공통점. 그 동질감은 두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나타샤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적셨다. 준혁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나타샤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첫날의 내기 말이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 약속 지금 지키고 싶어.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바다의 짠내음과 그녀의 향수 냄새가 뒤섞이고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창밖에 달빛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두 사람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동해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준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의 옆에는 나타샤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고된 훈련과 감정적인 소모로 지친 탓인지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이마에 흐트러진 금발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 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과 달리 어린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밤은 꿈만 같았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공유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시간.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당신을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겠다. 거창한 약속이나 미사여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준혁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의 동료들은 이미 복귀 준비를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동료가 넌지시 물었다. 경정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준혁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한국 해경 특공대를 태운 수송 헬기가 커다란 굉음과 함께 이륙했다. 준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해한 경비대의 경비함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나타샤는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준혁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허탈한 마음에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을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겠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나타샤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약속도 강요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문장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다. 그날 이후 나타샤는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엄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량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부관인 마이클 소령이었다. 대령님, 요즘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한국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나타샤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훈련이었어. 그녀의 시선은 동쪽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있을 그를 생각하며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와의 재회를 약속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준혁 역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의 에이스로서 위험한 작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의 세상에 나타샤라는 존재가 들어온 이후부터였다. 그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 방당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연약한 모습까지. 그는 그녀가 그립고 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멀리 떨어진 거리, 그리고 서로가 처한 현실의 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인연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가 그들을 만나게 해주었듯이 언젠가 바다는 그들을 다시 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동해의 파도는 매일같이 해안에 부딪히고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전하려는 듯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더욱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릴 그날을 준비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준혁과 나타샤는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들은 공식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 관련 뉴스나 국제 컨퍼런스 소식을 통해 간간히 서로의 근황을 접하고 있었다. 나타샤는 미해안 경비대 최연소 제독 후보로 공식 추천되었고 준혁은 해상대 테러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로의 성공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해역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 국제 테러 조직이 유조선을 납치하여 해상 요새로 만들고 동아시아의 주요 해상 무역로를 봉쇄하겠다고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테러범들은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선박에 설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조선을 폭파하여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를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각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특수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해상 테러 진압에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작전의 주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이 연합부대의 공동지휘관으로 미해안 경비대의 나타샤 볼코프 준장과 대한민국 해양경찰특공대의 김준혁 총경이 임명되었다. 제독 진급을 앞두고 준장으로 승진한 나타샤와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준혁의 운명적인 재회였다. 작전 본부가 차려진 일본의 한 미군 기지에서 두 사람은 1년 만에 다시 마주섰다. 준혁은 더욱 깊어진 눈매와 넓어진 어깨를 가진 신뢰감 넘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나타샤 역시 짧게 자른 금발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층 더 강인하고 노련한 장군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김 총경. 오랜만입니다. 볼코프 제독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1년 전에 뜨거웠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의 어깨를 짓무르고 있었다. 브리핑룸에 모인 양국의 최정예 대원들 앞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납치된 유조선은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그 크기만으로도 웬만한 항공모함에 필적했다.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테러범들은 선박의 주요 지점에 인질들을 분산 배치하여 인간 방패로 삼고 있었다. 테러범들의 수는 약 5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선박 전체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폭탄을 설치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유조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나타샤가 냉철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하고
테러범들을 진압하며 유조선 폭발을 막는 것. 이를 위해 우리는 2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다. 이어서 준혁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나타샤가 이끄는 오메가 팀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침투로 선박의 함교와 기관실을 장악하여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준혁이 이끄는 알파팀은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침투로 선체 하부에 폭탄을 설치하여 테러범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인질들이 갇혀 있는 구역으로 진입하는 임무였다. 1년 전의 종합훈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고난도의 연합작전이었다. 브리핑을 듣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때 한 미군 대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제동님, 수중 침투는 너무 위험합니다. 테러범들이 선체 하부에 감지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각될 경우 알파팀은 바닷속에서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지적에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준혁의 대답을 기다렸다. 준혁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타이타노의 설계도를 분석했다. 선체 중앙 하부에는 해수 흡입구가 있다.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통로지. 이곳은 어떤 감지 장치도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다. 우리는 이곳을 통해 선박 내부로 침투할 것이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나타샤는 준혁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바다에 관한 한글을 따라올 자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브리핑을 마친다. 각 팀은 최종 장비 점검 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모두의 목숨이 걸린 실전이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 나타샤의 마지막 말이 브리핑룸에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대원들이 흩어지고 브리핑룸에는 준혁과 나타샤, 단둘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눈빛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사히 돌아와 준혁, 나타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당신도. 준혁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단단한 방탄복의 감촉 너머로 서로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등을 맡기고 가장 위험한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작전 개시의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바다 위로 거대한 타이타노가 유령처럼 떠 있었다. 준혁이 이끄는 알파팀은 소형 잠수정을 타고 소리 없이 타이타노의 선체 하부로 접근했다. 수중 음파 탐지기를 피해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준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잠수정을 조종하여 마침내 목표 지점인 해수 흡입구에 도착했다. 알파팀 목표 지점 도착. 지금부터 선내로 침투한다. 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수중 통신 장비를 통해 작전 본부에 전달되었다. 나타샤는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스크린에는 알파팀 대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해수 흡입구를 통과하여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는 대원들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알파팀이 성공적으로 선내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내오자 나타샤는 즉시 오메가 팀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2대의 헬리콥터가 소리 없이 이륙하여 타이타노의 상공으로 접근했다. 오메가 팀 30초 후 강화 시작한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거센 바람과 함께 타이타노의 갑판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나타샤는 팀의 가장 선두에서 로프를 잡았다. 1년 전 준혁과의 내기를 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그리고 바닷속 어딘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오메가 팀이 함교를 급습하는 동안 알파 팀은 선박의 최하층에서부터 조용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인질들이 갇혀있는 선원들의 숙소 구역이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지나며 그들은 마주치는 테러범들을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인질들이 갇힌 숙소 구역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테러범들이 두꺼운 철제 방화문으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레이저 감지 센서가 달린 복잡한 구조의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문을 폭파하려던 시도는 인질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본부, 여기는 알파. 인질 구역 입구에 특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폭탄 해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준혁의 긴급한 보고에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폭탄 해체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최소 10분 이상이 걸렸다. 그 사이 테러범들이 인질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전장, 시간이 없어. 나타샤는 초조하게 소리쳤다. 그때 통신 장비를 통해 한 미군 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동님, 타이타노의 원래 승무원 중에 기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교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선박의 배선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겁에 질린 목소리의 중년 남자가 통신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준혁은 침착하게 폭탄의 구조와 전선의 색깔, 그리고 주변 배치의 특징을 그에게 설명했다. 기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해체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폭탄은 선박의 비상 전력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폭탄 자체의 전원을 차단해도 비상 전력이 즉시 공급되어 터지게 설계된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3번 구역의 보조 전력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단기를 내리면 복도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 켜지게 될 겁니다. 알겠다. 그 다음은 전선을 끊어야 하는데 파란색 선과 녹색 선을 동시에 잘라야 합니다. 0.1초라도 시간 차이가 생기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두 대의 전선을 동시에 잘라야 한다는 말에 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인간의 손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준혁은 결심한 듯 대원 2명을 불렀다. 내가 신호를 하면 한 명은 파란색 선을, 다른 한 명은 녹색 선을 동시에 자른다. 연습할 시간은 없다. 내 신호에 모든 것을 맡겨라.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대원들의 실력을 믿는다고 해도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타이밍의 작업을 성공시킨다는 보장은 없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나타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준혁은 폭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성공해야 한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짧고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두 대원의 니퍼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딸깍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파란색과 녹색 전선이 동시에 끊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폭탄의 붉은 램프가 깜빡거리다가 이내 꺼져버렸다. 해체 성공. 한 대원의 외침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휘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타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 폭탄이 해체되고 방화문이 열리자 알파팀은 신속하게 선실 내부로 진입하여 인질들을 지키고 있던 테러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겁에 질려있던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알파팀의 통제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함교를 장악한 나타샤의 오메가팀 역시 기관실을 확보하고 선박의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조선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며 선박의 가장 깊은 곳 엔진실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의 수장을 체포하는 것뿐이었다. 알파, 오메가 모든 인질의 안전을 확보했다. 지금부터 목표 지점인 엔진실로 동시에 진입한다. 목표는 생포다. 저항할 경우 사살도 허가한다. 나타샤의 명령에 양팀은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엔진실로 향했다. 거대한 엔진과 복잡한 파이프로 가득한 엔진실은 마치 괴물의 심장부처럼 음산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준혁과 나타샤는 각 팀의 선두에서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섰다. 엔진실 중앙 거대한 터빈 위에 테러 조직의 수장이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기폭 장치를 든 채
광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폭탄이 설치되어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유조선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모두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의 협박의 대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준혁과 나타샤는 눈빛을 교환했다. 무력으로 제압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제압해야만 했다. 나타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항복해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기폭 장치를 내려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닥쳐라. 너희 같은 위선자들의 말은 믿지 않는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기폭 장치의 버튼 위로 엄지손가락을 가져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카림이지? 준혁의 말에 테러범 수장의 눈이 흔들렸다. 카림은 그의 본명이었다. 인터폴의 수배 명단에서 확인한 이름이었다.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당신의 고향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고 들었다. 유조선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를 잃었다고? 준혁은 그의 아픈 과거를 언급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는 건가? 당신의 가족을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카림은 괴로운 듯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안다. 나도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그 분노와 상실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짓은 당신의 가족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을 행동이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카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증오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타샤는 준혁이 시간을 버는 사이 손짓으로 오메가팀의 저격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격수는 소음기가 달린 저격용 나이프를 들어 카림의 손에 들린 기폭 장치를 조준했다. 카림의 시선이 완전히 준혁에게 고정된 바로 그 순간 팡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카림의 손에 들려있던 기폭 장치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동시에 준혁은 번개처럼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고 다른 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모든 테러범들이 체포되고 선박에 설치된 폭탄도 안전하게 해체되었다. 동아시아를 위협했던 최악의 해상 테러 위기는 두 지휘관의 완벽한 공조와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엔진실의 소음이 멎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준혁과 나타샤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또 한 번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 이번에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타샤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준혁 역시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연합부대는 해산 절차를 밟았다. 각국의 정상들은 두 지휘관의 영웅적인 활약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세계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준혁과 나타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다시 한번 서로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할 뿐이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나타샤는 준혁의 숙소를 찾아왔다. 1년 전 경비함에서의 밤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주했다. 내일이면 가는 건가? 나타샤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다시 볼 수 있을까? 1년 아니면 10년 후 모르겠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나타샤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군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서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같이 가주면 안 돼? 나타샤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미해안 경비대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 내가 책임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줄 수 있어. 우리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켜야 할 바다와 조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말은 옳았다. 나타샤 역시 차기 제독으로서 미해한 경비대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대로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나 선명한데 이대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야만 하는 걸까? 나타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그때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나타샤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길을 멈추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타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말을 이었다. 대신 내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뭐라고? 나타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언젠가 내가 짊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세상 끝 어디에 있든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절실한 약속이었다. 준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 보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타샤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활주로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주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잊지 않을게. 당신이 나를 찾아올 그날까지 매일 당신을 기다릴 거야. 나타샤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독이 되십시오. 준혁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짧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별의 입맞춤이자 재회를 약속하는 굳은 맹세였다. 준혁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나타샤는 비행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한 번 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해의 푸른 바다처럼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타샤는 약속대로 미해한 경비대 역사상 최연소 여성 제독이 되었다. 그녀는 탁월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녀의 마음은 늘 허전했다. 그녀는 매일 밤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준혁을 그리워했다. 그가 남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준혁 역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나타샤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달려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겨울 준혁은 해상인명구조 작전 중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을 구조하던 중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선체에 부딪힌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특공대원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오랜 재활 치료 끝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에게 평생의 흉터로 남았다. 그는 결국 정들었던 제복을 벗기로 결심했다. 동료들의 만류와 상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의 에이스 김준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평범한 민간인 김준혁일 뿐이었다. 은퇴 후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인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작은 집을 얻어 매일 바다를 보며 조용히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에서 돌아온 상처 입은 영웅으로 대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나타샤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내가 당신에게 가겠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진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오른 그녀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고 멋있었던 모습으로만 남고 싶었다. 그는 나타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나갔다. 한편 미국에 있던 나타샤는 준혁이 부상을 당해 명예롭게 은퇴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되었다. 한국해양경찰청과의 공식적인 교류 채널을 통해 전달된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타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상실감과 고통 속에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바보 같을 정도의 자존심과 배려심을 그녀는 사랑했었다. 나타샤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자신이 그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가 자신을 밀어내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가 자신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그를 찾아갈 차례였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더라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긴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수소문 끝에 그가 동해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오후 나타샤는 마침내 그의 집 앞에 섰다. 낡았지만 정갈한 작은 집의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가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준혁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녀 나타샤였다. 그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타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김준혁.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특히 불편한 다리를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타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닫히려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의 행동을 막았다. 아니, 여긴 내가 와야만 하는 곳이야. 나타샤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집 안은 소박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가 젊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다리에 머물렀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지만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은 숨길 수 없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아니, 우린 관계 있어. 나타샤는 그의 앞에 다가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기억 안 나? 당신이 약속했잖아. 언젠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난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숨어버렸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원망 섞인 절규의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다. 지금 내 모습을 보시오. 이런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소? 당신은 세계적인 영웅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퇴역군인일 뿐이오. 당신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소. 명예? 당신이 말하는 명예가 뭔데? 내가 사랑한 건 미해한 경비대의 제독 나타샤 볼코프가 아니야. 당신이 사랑했던 것도 해양경찰 특공대의 에이스 김준혁이 아니었잖아. 우린 그냥 서로의 상처를 알아봐 준 두 사람이었어.
난 그때의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의 당신도 사랑해. 다리가 불편한 건 아무 상관없어. 나타샤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쳤다. 준혁은 그녀의 작은 주먹을 말없이 받아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단단한 자존심의 벽이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팔을 들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눈물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닷가 작은 집안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조금 진정이 된 듯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나타샤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주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모든 걸 버리고 와서 그게 무슨 소리요? 제독 자리 사임했어. 군에서도 전역했고 이제 난 더 이상 미해한 경비대의 나타샤 볼코프가 아니야. 그냥 당신의 여자 나타샤일 뿐이야.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에 준혁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당신이 없는 성공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어.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보이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당신은 이미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줬어. 나타샤는 활짝 웃으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길고 긴 기다림과 엇갈림의 시간은 끝났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창밖의 겨울 바다는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다. 말수 적고 무뚝뚝하던 피아꾼인 김준혁의 집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의 외국인 여자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곧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나타샤는 완벽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준혁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미해한 경비대의 제독이었던 화려한 과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녀는 평범한 시골 아내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꼈다. 준혁 역시 그녀와 함께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절망에서 벗어나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타샤와 함께 있을 때면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바다를 걸었다. 그들을 처음 만나게 해주었고 또 수없이 갈라놓았던 그 바다를 이제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준혁의 옛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나타샤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준혁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행복해 보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둘만의 추억이 담긴 바닷가로 향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을 나타샤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김준혁이 그녀의 말을 따라하며 웃었다. 내 하룻밤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주말 내내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 결국 당신은 내 길을 이겼고 내 모든 걸 갖게 됐네. 내 하룻밤이 아니라 내 평생을. 나타샤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준혁 역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넘어 국경과 언어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준혁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마을의 청년들에게 인명 구조 기술과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나타샤는 그의 훌륭한 조수가 되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최고의 교관 부부로 명성을 날렸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 그립기도 했고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 사소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 나갔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주름진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젊은 시절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어느 맑은 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앉아있던 준혁이 나타샤에게 물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타샤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